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할까요? 현민, 정기홍, 권은지, 은지 잘 지내지? 배윤주, 박경은, 손영주, 엄지혜, 유채림. 채림이 요즘 다른 일 있나요? 재밌는 일은 뭘 하고 있을까 싶네. 이선아, 임혜진, 표세진. 세진이 대답 잘했어요? 그래요. 다른 학생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이름을 불러볼게요. 이번 시간은 이야기했듯이 수용자의 법적 지위, 소위 수용자 권리들 말하는 거죠. 수용자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먼저 잠깐 제가 치료적 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로 했죠. 한 가지만 그냥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공부했던 의료 모델은 전체 수용자들을 환자로 본다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 모델이 적응 모델로 옮겨갔다. 수용자도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모든 수용자를 환자로 볼 수는 없다. 이런 비판 속에서 의료 모델이 적응 모델로의 변천을 보였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의료 모델은 집합적이고 강제적이고 그런 어떤 환자에 대한 치료의 의미가 있죠. 모든 수용자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치료적 사법에서의 교정 프로그램은 어떤 거죠? 그래요. 개별적인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해결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까? 두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말고사 때도 한번 물어보겠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교정이 갖고 있는 코렉션 또 트리트먼트 이건 전부 큐어의 의미들이 다 있지 않을까요? 치료적인 어떤 성격들도 있죠. 그게 교정이지 않겠어요? 바로잡을 교자, 발정자에. 근데 일반적인 교화 프로그램들, 물론 치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인 교화 프로그램들, 교정 교화, 기휴, 만남의 집, 가족 만남의 날, 사회 봉사 활동 등 이런 건 어떤 것들이죠? 그래요.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들. 그다음에 종교 집회, 자매 상담, 생일 교회 또는 교화 공연 등 또 문화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범죄성을 제어하고 건전한 시민 의식을 갖게 하는 합동 차례도 지내고 또 체육대회도 안에서 열고 이런 부분들이 보통의 일반적인 교화 프로그램이에요. 보다도 우리가 말하는 치료 프로그램에 가까운 것은 소위 인성교육, 최근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들. 누구에게나 일정 시간 동안 인성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문화교육 프로그램,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또 문화교육, 또 특이 사용자들, 자살 우려자, 또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람들에서 음악 치료를 할지 적극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개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고 있는 원예 치료 프로그램 같은 또 아동 성폭력자에 대한 미술 치료들 최근에 공주교도소 등 4개 기관 정도로 직금해서 뭐 이렇게 직금한단 말을 모아서 전문 교육을 할 그런 예정들이 있죠. 또 여자 수용자들에게는 또 기공 음악 치료 같은 서예나 서화반을 운영한다랄지. 서예나 서화반은 전에 전환 개방에서는 자체적으로 연말에 전시회를 할 만큼 치료적 프로그램으로 치료적 교합 프로그램으로 적용했었어요. 두 가지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A씨를 들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피해자가 아니라 수용자의 법적 지위란 무엇일까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수용자의 법적 지위란 그 의의를 먼저 따져보면 수용자가 가지는 권리, 의무 및 그 처우에 관한 국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권리, 의무들이죠. 그런데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의무 및 처우에 관해서 국가는 어떤 관계일까? 그 관계인가? 이게 수용자의 법적 지위죠. 근대 이전에는 뭐 자유형이 있기도 전이죠. 근대 이전에 수용자란 법의 보호 밖에 있는 자로, 여기서 말하는 수용자의 지위를 이야기하지만 주로 포커스는 어디로 가 있어요? 수형자, 형을 받은 사람. 수용자는 법의 보호 밖에 있는 자로 처우나 인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법원은 간섭하지 않는다는 핸드스 오프 독트린, 소위 불간섭주의를 고수했었죠. 법의 밖에 있는 애들이야. 죽일 놈이야. 그런데 이제 19세기, 18세기 말 19세기 들어오면서는 어떻게 됐나요? 근대 자유형 시절. 19세기 행정개혁 과정에서 수용자의 권리 문제가 지적되어 처우 문제가 논의가 있었으나 주로 수용자의 생활 조건에 초점이 맞춰졌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법적 보호의 주체로 파악하지는 못했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주로 이제 독일에서 시작된 특별 권력 관계론으로, 특별 권력 관계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수용자를 교종 당국과의 관계에서 포괄적인 지배 복종 관계로 포괄적인 강제력을 행사해도 되는 건 이때가 그 19세기까지들. 그래서 사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도 미국은 어땠냐면은 이게 1871년 연방 대법원에서도 수용자는 수용 기간 동안 주의 노예라고 판시까지요. 자, 20세기가 들어서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이름을 알아둬야 될 게, 이제 독일의 1911년 독일의 프로이덴탈,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수용자의 권리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해서 법률과 판결은 행정에 있어서도 마그나 카르타라고, 법률과 판결은 행정에 있어서도 마그나 카르타적인 성격이다. 이 주장은 형식적으로 법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을 법률 관계로서 가능한 한 정밀하게 규율 한다고 주장하고, 수용자 권리 주제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었어요. 이 주장이 곧바로 이제 특별 권력 관계를 곧바로 수용자 권리 보장이 바로 기원을 못했다 하더라도 특별 권력 관계론을 부인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인권 침해 문제가 있었고, 수용자 권리 보장 문제, 권리 문제로 싸우다 보니까 1950년대 초에 50회 정도도 미국에서도 교도소 폭동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용자 권리 보장 운동이 일어나고, 1960년대 흑인 시민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법원이 이제 불간섭주의에서 개입을 좀, 간섭을 좀 하게. 이거는 아까는 핸드스 오프였는데 말해보면 핸드스 온 독트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독일도 이제 1972년, 독일에서 굉장히 중요해. 이 이론을 정립했던 나라였으니까 1972년 3월 14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특별 권력 관계론을 부정을 해요.
포괄적 지배, 포괄적 강제성 이 부분을 폐기하는 것. 국제적 노력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1955년에 제1회죠. 그때 유엔 범죄 방지 및 범죄자 처우회에서 피구금자 최저 기준 준칙을 채택한. 자, 이제 수용자의 권리와 의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먼저 이론적 기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전에 특별 권력 관계론으로 지금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는 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굉장히 지배 복종 관계로. 근데 지금은 예전에 있던 그 특별 권력 관계론은 독일의 오토 마이어에 의해서 정립되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권력 주체가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 없이도 지배 복종이 된다 그랬죠. 포괄적으로.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특정 신분자를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권한, 이걸 특별 권력 관계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신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 하는 관계를. 근데 이 관계가 부정되고, 특별 권력 관계가 부정된다는 말은 뭐예요?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관계, 일반 법률 관계가 대비되는 개념이겠죠. 지금 우리는 일반 법률 관계로 봐야 되겠죠, 수용자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한되는 권리와 어떤 자유들이 있어서 기본권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한적 일반 법률 관계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수용자 권리의 어떤 우리가 법적 근거를 한번 봐볼까요?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면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는 헌법에서 수용자의 권리가 어떻게 법적 근거가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기본법이죠.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우리가 공고하는 게 있죠.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준칙은 최소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게 교정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거죠. 교정사회로 규정 짓는.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쉽죠? 그죠? 국민이잖아요. 수용자도. 수용자는 이중적 죄를 가진 존재라고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나는 물론 당연히 범죄자이지만 하나는 국민이기도 하고 소외된 계층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근데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죠. 그래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게 헌법의 우리 10조의 정신이잖아요. 10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헌법에 또 써져 있는 것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이건 그 뒤에 있는 12조 헌법의 12조 1항이죠. 국민이기 때문에 일반 법률 관계잖아요. 수용자도. 세 번째는 헌법에서는 이건 이제 37조 1항의 내용인데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이 열거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수용자의 권리의 법적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제4조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늘 이게 기준이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은 수용자 쪽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그리고 병력, 아프다고 그래서 소외시키면 안 되겠죠. 인권이 침해되면 병력 안에서 에이즈란 말도 안 쓰죠. 차별적 용어라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죠. 병력,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준칙, 이게 1955년에 처음으로 제1회 때 각국에 공고하는 거죠. 여기 원칙은 그래요. 이 규칙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의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피구금자 최저 기준 준칙에 명시되어 있는 각국에 공고한 내용들. 이게 1955년 일입니다. 그런데 기본권이 제한해야 될 부분이,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권리 제한에 한계가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어요.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 제한의 한계가 뭘까? 기본권 제한할 때.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형식과 한계를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첫 번째는 제한의 형식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야 되고, 예전에 최근에 제스도 많이 개정됐던 게, 예전에 행정법이 지금 형집행법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수용자의 징벌 내용들, 행정법의 행정벌로서의 징벌의 내용들을 전부 시행령에 뒀었어요. 그런데 나열해서 열거해서 법으로 올린 게 많아요. 구체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고, 그러한 법률은 명확성의 원칙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열을 다 법률로 올렸다는 사실이 있다고 그랬죠.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명확하고 적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해서 해야 되는데, 허용돼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그래요. 최소 침해의 원칙. 권리의 제한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용관리, 형벌이 엄정하게 집행돼야 되고, 수용관리가 잘 돼야 되고. 그렇다고 하지만 어떤 처우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고 공정하고 최소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그래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공익과 침해되는 개인의 어떤 이 권리 사이에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 침해 원칙과 균형성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 이해하겠죠? 이제 수용자의 기본권 중에서 절대로 제한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제한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마음대로 다녀요? 이성교제 마음대로 해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자, 이 부분들을 한번 절대로 제한할 수 없는 것과 구금에 가둬뒀을 때, 잘못해서 가둬뒀을 때 본래의 성격에 의해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나눠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권리의 성격상,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권리의 성격상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권리.
벌써 양심, 종교 이런 부분 벌써 들죠? 그래요.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은 어디에서도 제한될 수 없죠. 두 번째, 사상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신앙의 자유. 헌법 제20조에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평등, 이건 헌법 10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의 제19조. 그리고 신앙의 자유에 대한 헌법의 제20조. 이건 절대로 침해될 수 없는 자유, 권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조물이라고 하는 건 뭐죠? 영조물 관리하는 그런 시설에 존립 목적상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영조물 관리상 또는 영조물 존립 목적상 이렇게 되겠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법률로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범죄자잖아요. 안에서 다른 범죄와 연결성 또는 은닉 담합의 문제들. 그래서 내 이거 사생활이야라고 건들지 마세요. 나만 볼 수 있는 편지예요. 이럴 수는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신 검열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 또 그 사람들을 집단 구금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신의 자유를 허용해주는 교통권에서의 허용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걸 내 자유나 권리는 아니잖아요. 안에서 다 허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조물 존립 목적상 법률에 의해서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죠. 어쩌면 그런 것은 은혜적으로 해주는 것들의 부분들이죠. 전화를 가족과 한다. 지정된 사람과 한다. 뭐 개방교수 같은 경우에는 일과 시간이 끝난 일정한 취침 시간 전까지 핸드폰을 일부 허용한다. 이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존립 목적상 법률로서 제한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구금의 본래의 성격에 비추어서 구금했다. 그죠? 가둬두었다. 말이죠. 뭐 때문에 가뒀어? 자기 범죄 때문에 가둬둔 사람들.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되는,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거죠. 신체의 자유. 자유를 박탈했잖아요. 신병을 확보해서. 신체의 자유. 그리고 안에서 밖에서 우리는 노동쟁이하고 있고 지금 어디 그 노동조합 지금 광화문에서 데모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안에서 자 운동 그런 노조에 있던 사람들 모이자 해가지고 안에서 집회 결사 이거 우리 권리입니다.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집회 결사의 자유 당연히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되는. 아무리 헌법에서 보장된다고 해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가능한가요? 저는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또 내 친구들이 많아서 천안에 집인데 천안에서 살게요.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죠. 왜냐면 형벌 집행의 목적, 수용 관리상 이런 부분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는 없죠. 거주 이전의 자유 표현할 때 방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교도소는요 방에서 방으로 옮겨도 이사 같아. 그래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두려워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교정에서 쓰는 말인데 너희들 정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방 깨버릴 거야.
정말 이사 가는 것 같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과 조그만 공간 속에서 새롭게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에서 방에 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곳에서 청주에서 저 진주로 간다. 의정부에서 대전으로 간다. 뭐 이렇게 간다는 것은 뭐 이사 정도가 아니죠. 뭐 삶이 뭐 거주 이전의 자유.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 예를 들어볼까요? 너 이번에 영선에 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 이 공장에서 일을 해. 또는 너는 사동 소재로 우리는 소재라 그러는데 사동 청소원으로 일을 해. 싫어요. 제 흥미에 맞지도 않고요. 저는 재미도 없고요. 적성에 맞지도 않아요. 오히려 화만 날 것 같은데요. 그런 일 시키면. 이게 교정입니까? 안 되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죠. 또 한 가지는 imposed labor라고 그랬죠. 징역, 강제 노역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죠. 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수용자의 권리에 관련돼서 이야기했는데 수용자의 의무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 수용자가 권리가 침해됐을 때 어떻게 구제하는 제도는 무엇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